제주 자택 거실에 오후 햇살이 조용히 들어왔다. 낡은 원목 테이블 위로 머그컵 하나가 놓여 있었고 정부는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67세, 주름진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뚜렷했지만 눈빛만은 고요하면서도 단단했다. 엄마 그냥 평범하게만 가요. 우리 집 얘기는 굳이 안 해요. 딸 유진이 소파 끝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30살, 서울에서 자취하며 검소하게 살아온 딸이었다. 작은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지하철로 출퇴근하며 남들 앞에서 집안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딸이었다. 그 집안이 의사 집안이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랑은 좀 다르니까. 유진의 목소리는 작았다.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건 아니었다. 다만 비교당하는 게 두려웠다.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가 위축될까봐, 그래서 자신까지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이었다. 정부는 컵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걱정도 불안도 없었다. 그저 따뜻하고 단호한 무언가가 있었다. 유진아, 응, 엄마. 사람은 집으로 보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보는 거지. 어머니의 말투는 차분했다. 설득하려는 것도 위로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오래 살아온 사람이 아는 진실을 담담하게 전하는 톤이었다. 유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언제나 이랬다.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남들 눈치를 보지도 않았다. 제주에서 혼자 무언가를 꾸준히 해오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딸도 잘 몰랐다. 그저 건설 쪽 일이라고만 들었을 뿐이었다. 근데 엄마 그쪽 어머니가 좀 까다롭다고 하던데. 조건이 많대요. 유진이 다시 꺼냈다. 며칠 전 예비 신랑에게 들은 얘기였다. 상견례 준비 중이라며 어머니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신혼집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딸 집안 형편은 괜찮은지, 혼수는 어떻게 준비할 건지.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건 있으면 듣지 뭐. 엄마는 안 떨려요? 떨릴 게 뭐가 있겠니? 어머니는 다시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유진은 오히려 안심이 됐다. 이 어머니라면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밖에서는 제주 바람이 불어왔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 빨랫줄에 수건 몇 장이 펄럭였다. 평범한 풍경이었다. 사치스럽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풍경이었다. 엄마 근데 진짜 부탁이에요. 그냥 조용히만 있어요. 괜히 말 꺼내지 말고. 유진이 다시 한번 부탁했다.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알았어. 조용히 있을게.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단정하면서도 품격 있으면서도 어딘가 단호한 기운이었다. 유진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어머니가 순응하는 줄로만 알았다. 정부는 컵을 다 비우고 일어났다. 그리고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는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게 예의야. 숨길 필요도 꾸밀 필요도 없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며칠 후면 상견례였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다. 의사 지방과의 만남. 딸은 떨렸지만 어머니는 차분했다. 그 차분함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힘이 숨어 있었다. 제주 바람은 여전히 불어왔고 감나무 아래 수건은 천천히 말라가고 있었다. 강남의 한정식집은 조용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 예약석 안쪽 방에는 두 가족이 마주 앉아 있었다. 신랑 측 부모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아버지는 60대 중반,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었고 어머니는
명품 핸드백을 옆에 둔 채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친절하다기보다는 품평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신랑 준호는 30대 초반 깔끔한 인상의 안과 전문이었다. 옆에 앉은 유진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긴장을 풀어주려 했지만 정작 본인도 편해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테이블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제주에서 입고 온 단정한 베이지색 재킷, 화려하지 않은 액세서리, 깨끗하게 빗어넘긴 머리.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차림새였다. 어머니,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신랑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탐색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아닙니다. 딸 일인데 당연하죠. 정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유진은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힐끗 쳐다봤다. 우리 준호가 유진 씨 정말 좋아해요. 집에서도 매일 얘기할 정도예요. 신랑 아버지가 말을 보탰다. 그러면서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래요? 저희 유진이도 준호 씨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분이 대답했다. 딸을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다. 유진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잠시 음식이 나왔다. 전체 요리가 정갈하게 차려졌고 사람들은 젓가락을 들었다. 그 사이 신랑 어머니가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A4 용지 여러 장이었다. 깔끔하게 출력된 문서였고 상단에는 결혼 준비 사항이라는 제목이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결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정리한 게 있어요.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신랑 어머니는 그 문서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총 10장이었다. 유진의 표정이 굳었다. 준호는 시선을 피했다. 정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 문서를 바라봤다. 읽지는 않았다. 그저 그것이 무엇인지 가늠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이게 뭔가요? 정분이 조용히 물었다. 아, 결혼하면서 필요한 것들이요. 신혼집 규모라든지 차량 준비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요즘은 다 이렇게 정리해서 하잖아요. 신랑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그리고 첫 장을 넘겼다. 일단 신혼집은 45평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강남이나 서초 쪽으로요. 준호가 병원 출퇴근하기 편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차량은 외제차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벤츠나 BMW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유진은 숨이 막혔다. 어머니 쪽을 보지 못하고 손만 꽉 쥐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식 비용 분담 비율도 나와 있어요. 저희 쪽에서 예식장이랑 하객 관리는 할 테니까 신부 측에서는 혼수하고 예단 준비해 주시면 돼요. 리스트 보시면 품목별로 다 적혀 있어요. 신랑 아버지도 거들었다. 아, 그리고 부모님 건강관리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 집안이 의사 집안이다 보니까 양가 부모님 건강검진이나 병원비 지원 같은 건 저희가 책임지려고요. 대신 명절이나 가족 모임은 저희 쪽 일정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정부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손에 든 물잔만 가만히 쥐고 있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조건 맞춰야 나중에 갈등도 없고요. 신랑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마치 이게 당연한 절차라는 듯이. 정부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물잔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더 있어요? 정분이 물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아, 네. 사실 몇 가지 더 있긴 한데요. 나중에 천천히 상의하면 되니까요. 일단 오늘은 큰 틀만 맞추고요. 신랑 어머니는 다시 문서를 넘겼다.
그 순간 정부는 그 문서를 가만히 응시했다. 우리 집은 의사 3대 집안이에요. 할아버지도 의사셨고 저희 남편도 준호도 의사죠. 그러니까 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혹시 어머니 쪽 집안은 어떤 일 하세요? 신랑 어머니가 물었다. 탐색하는 질문이었다. 유진은 그 순간 숨을 참았다. 정부는 잠시 신랑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제주에서 건설 일합니다. 아, 건설이요? 그럼 현장 일 같은 거요? 신랑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고 유진은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네, 건설 일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을 뿐이었다. 아, 그러시구나. 뭐, 괜찮아요. 요즘은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집안 격에는 맞춰주셔야죠. 안 그러면 나중에 모임 자리에서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신랑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은 배려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성급기였다. 정부는 다시 물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았다. 조건이 참 많으시네요. 정분이 말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다. 조건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위한 거죠. 결혼은 신중해야 하잖아요. 신랑 어머니가 대답했다. 정부는 테이블 위에 놓인 A4 용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10장, 신혼집, 차량, 혼수, 예단, 명절, 병원비, 모임, 일정. 모든 것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 문서를 보는 정분의 눈빛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유진은 그걸 느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저희가 준비 많이 했거든요. 신랑 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손에 든 물잔만 가만히 쥐고 있었다. 그 손에는 억눌린 무언가가 떨리고 있었다. 분노였다. 하지만 그 분노는 폭발하지 않았다. 냉정하게, 차분하게, 품격 있게 가라앉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문서는 여전히 놓여 있었고 신랑 측 가족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정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음 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부는 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이 그쪽을 바라봤다. 네, 말씀하세요. 신랑 어머니가 여유롭게 대답했다. 이 종이에 적힌 것들이 결혼의 조건입니까? 정분이 물었다. 손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조건이라기보다는 서로 확인하는 거죠.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명확하게 해두는 게 좋잖아요. 신랑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에는 거리낌이 없었다. 명확하게요. 정분이 되물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문서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기 시작했다. 신혼집 45평 이상. 강남 서초 지역. 차량 외제차. 벤츠, BMW. 혼수 품목 20가지. 예단 금액 5천만 원 이상. 명절 일정 신랑 측 우선. 부모님 병원비 지원. 가족 모임. 월 2회 이상. 정부는 한 항목 한 항목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머니를 쳐다봤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다 맞아요.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신랑 아버지가 당당하게 대답했다. 정부는 문서를 다 읽고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신랑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게 사람을 보는 방식입니까? 네. 신랑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이렇게 줄을 긋고 항목을 나누고
금액을 매기는 게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냐고 묻는 겁니다. 정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다. 유진은 손을 떨며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엄마, 유진아, 괜찮아. 정부는 딸을 안심시키듯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다. 그리고 다시 신랑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의사예요. 의사 집안이에요. 뭐든 이해해 주셔야죠. 신랑 어머니가 말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섞였다. 정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요.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죠. 이해라는 게 이렇게 줄 긋는 겁니까? 정분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신랑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다. 줄 긋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예요. 결혼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신랑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준비요. 그럼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정분이 다시 물었다. 사람이요? 사람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신랑 어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부는 다시 테이블 위에 문서를 내려다봤다. 10장 빼곡하게 적힌 조건들. 금액, 평수, 브랜드, 일정. 모든 것이 숫자와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게 사람입니까? 정분이 문서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게 제 딸입니까?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다. 실망이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당황한 표정이었다. 결혼이 거래입니까? 정분이 준호를 바라보며 물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45평, 외제차, 5천만 원. 그게 제 딸의 가격입니까? 아니면 당신들 체면의 가격입니까? 정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다. 어머니, 지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신랑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얼굴이 붉어졌다.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문서를 집어들었다. 10장의 A4 용지. 그것을 두 손으로 잡았다. 엄마 안 돼. 유진이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정부는 그 문서를 두 손으로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찢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깨끗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테이블 위에 흩어졌다. 방안이 얼어붙었다. 신랑 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봤다. 신랑 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준호는 숨을 죽였고 유진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정부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테이블 위에 가만히 놓았다. 그리고 손을 털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신랑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를 냈다. 정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결혼 여기서 그만합시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흔들림이 없었다. 뭐라고요? 신랑 어머니가 소리쳤다. 그만하자는 겁니다. 이 결혼은 안 됩니다. 정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흔들림 없이. 어머니,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 이게 무슨 좋은 조건이요. 정분이 말을 끊었다. 조건으로 사람을 재는 게 좋은 겁니까? 그럼 뭘로 재요? 사랑? 감정? 그런 거 믿고 결혼해요? 신랑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다. 정부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네들은 사람을 안 보는구만요. 숫자만 보고. 뭐라고요?
의사 3대라면서요? 그래서 사람 고치는 법은 배웠어도 사람 보는 법은 못 배웠나 봅니다. 정분의 말은 날카로웠다. 신랑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금 우리한테 모욕을 주는 겁니까? 모욕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정부는 딸의 손을 잡았다. 유진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유진아, 가자. 엄마,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정부는 딸의 손을 꽉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호가 다급하게 유진을 붙잡으려 했다. 유진 씨,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저희 부모님이 좀 그러셨지만 오해가 아닙니다. 정분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도 이종희에 동의했잖습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신랑 어머니가 소리쳤다. 정부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봤다. 미안해야 할 건 당신네의 태도요. 그리고 다시 걸었다.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단호하게. 방문이 열리고 닫혔다. 테이블 위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만 남았다. 신랑 가족은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다. 복도를 걸으며 유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준호는 좋은 사람이에요. 유진아. 정분이 걸음을 멈추고 딸을 안았다. 사람이 조건으로 서열을 매기는 건 의사보다 병든 거야. 유진은 어머니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정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한식집 밖으로 걸어나갔다. 강남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정분의 뒷모습은 더욱 단단해 보였다. 분노는 폭발했지만 품격은 무너지지 않았다. 한정식집, 밖거리는 차가웠다. 강남의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정부는 멈추지 않았다. 유진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엄마, 엄마. 유진은 울먹이며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봤지만 정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유진아, 일단 택시 타자. 정부는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다. 노란 택시 한 대가 멈춰 섰고 두 사람은 뒷좌석에 올라탔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기사가 물었다.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정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택시가 출발했다. 유진은 창밖을 보며 계속 울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준호는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저한테 잘해줬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부는 딸의 손을 잡았다. 차갑게 식어 있는 손이었다. 유진아, 엄마는 왜 그러셨어요? 조건이 많으면 어때요? 준호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면 어때요?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준호만 좋으면 됐어요.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정부는 딸을 바라봤다. 30년을 키운 딸이었다. 착하고 순한 딸이었다. 남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튀는 것도 싫어하는 딸이었다. 유진아, 엄마 말 들어봐. 엄마는 왜 그 종이를 찢으셨어요? 그냥 들어주면 안 됐어요? 저는 다 할 수 있었어요. 45평도, 외제차도, 혼수도 다 준비할 수 있었어요.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부는 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다. 유진아, 너는 물건이 아니야. 네, 너는 가격표 붙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정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유진은 어머니를 쳐다봤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조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숫자로 재는 게 아니고 평수로 따지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거지. 그래도 엄마 요즘은 다 그래요. 결혼하려면 조건 맞춰야 해요. 현실이 그래요. 유진이 말했다. 정부는 고개를 저었다.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래야 하는 건 아니야.
택시는 강남대로를 달리고 있었다. 밤에 네온사인들이 스쳐 지나갔다. 화려한 간판들, 높은 빌딩들,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엄마, 근데 진짜 준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부모님만 좀 그랬지, 준호는 아니었어요. 유진이 다시 말했다. 정부는 잠시 침묵했다. 유진아, 그 친구도 그 종이에 동의했잖아. 그건 부모님이 시켜서 한 거면 앞으로도 시키면 할 거야. 너보다 부모 말을 먼저 들을 거란 얘기지. 정분의 말은 명확했다.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가 너한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너는 행복하고 싶니? 아니면 조건에 맞추고 싶니? 정분이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그게 답이야. 정부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택시는 계속 달렸다. 엄마,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의사 집안 파혼시켰다고 엄마 욕할 거예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욕하면 욕하는 거지. 그게 뭐 대수야. 엄마는 안 무서워요? 무섭지.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 뭔데요? 너를 물건처럼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넘어가는 거. 그게 더 무서워. 정분의 목소리는 떨렸다. 유진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떨림을 느꼈다.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두려웠던 거였다. 그래도 딸을 지키기 위해 버텼던 거였다. 엄마. 유진이 어머니의 어깨에 기댔다. 정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유진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왜요? 내가 서울에서 혼자 힘들게 살 때 엄마가 더 챙겨주지 못했어. 돈도 많이 못 보내줬고 자주 올라가지도 못했어. 그래서 내가 혼자 외롭고 힘들었을 거 아냐. 정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충분히 해주셨어요. 아니야. 엄마가 더 잘해줬어야 했어. 그랬으면 너도 저런 집안 눈치 안 보고 살았을 텐데. 정부는 자책했다.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오늘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못했어요. 그냥 참으려고만 했어요. 근데 엄마는 해냈어요. 유진의 말에 정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택시가 신호등에 멈췄다. 빨간불이 켜져 있었다.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유진아. 네, 엄마. 엄마는 너를 믿어. 내가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엄마. 조건 맞는 사람 말고 마음 맞는 사람 만나. 정분의 말은 담담했지만 따뜻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다. 택시는 다시 출발했다. 엄마, 근데 진짜 괜찮을까요? 준호 엄마가 진짜 화났던데. 유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정부는 웃었다. 괜찮아. 화낼 사람은 화내는 거야.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 돼. 엄마는 진짜 멋있어요. 멋있기는.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정부는 손을 흔들었다. 유진은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분명한 웃음이었다. 택시는 서울역 방향으로 달렸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일이 정말 일어난 건지 아니면 꿈인지.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뭐가? 앞으로요. 결혼도 깨졌는데.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어때? 정부는 태연하게 말했다. 유진은 어머니를 쳐다봤다. 67세.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다. 엄마, 제주 가면 엄마랑 같이 살아도 돼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부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당연하지. 엄마 집이 내 집이야. 고마워요, 엄마. 고맙기는. 당연한 거지. 택시는 서울역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렸다. 서울역 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정부는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엄마, 배고파요. 유진이 말했다. 정부는 웃었다. 그래, 뭐 먹을까? 떡볶이요. 떡볶이? 좋지. 두 사람은 역 안의 분식집으로 들어갔다. 좁고 소박한 가게였다. 테이블에 앉아 떡볶이를 주문했다. 유진은 물을 마시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정부는 핸드폰을 꺼내 부산행 KTX를 예매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뭐가 고마워? 엄마가 할 일 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조건 맞추면서 눈치 보면서 유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엄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사람이 뭔지. 정부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떡볶이가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빨간 떡볶이였다. 자, 먹자. 속상할 때는 매운 거 먹어야 해. 네, 엄마. 두 사람은 떡볶이를 먹었다. 매웠지만 맛있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보다 훨씬 따뜻했다. 분노는 가라앉았고 그 자리에 해방이 찾아왔다. 유진은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조건에서, 눈치에서, 숫자에서 벗어난 자유였다. 정부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늘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딸을 지켰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엄마, 사랑해요. 유진이 말했다. 정부는 딸의 손을 잡았다. 나도 사랑해, 유진아. 서울역 분식집에서 두 모녀는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다. 밖에서는 밤기차가 출발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제주 자택 거실에서 유진은 노트북을 켰다. 포털 사이트를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익숙한 이름들이었다. 준호, 강남 한정식, 상견례 파혼. 손이 떨렸다. 엄마, 이것 좀 봐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정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을 닫고 다가왔다. 왜? 이거요. 유진이 화면을 가리켰다. SNS 게시글이었다. 제목은 의사 집안 상견례에서 있었던 실화였다. 정부는 화면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오늘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강남에서 상견례 했는데 신부 측 어머니가 갑자기 발광했대요. 우리 집안 조건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데 갑자기 화내면서 서류를 찢어버렸대요. 의사 집안인데 완전 무시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제주에서 식당 같은 거 하시는 분이래요. 집안 차이가 너무 나니까 열등감 느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다. 에휴, 요즘 사람들 정신 상태가 의사 집안이면 좋은 조건인데 뭐가 불만이야. 열등감 오지게 느껴서 그런 듯 신랑 잘 피한 거 아닐까? 저런 장모 만나면 고생함. 유진은 눈물이 차올랐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엄마, 이거 우리 얘기예요. 완전 왜곡됐어요. 엄마가 발광했다고, 열등감 느꼈다고. 목소리가 떨렸다. 정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얘기네. 엄마, 어떡해요?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어요. 엄마 욕하고 있어요. 유진은 울먹였다. 정부는 노트북을 닫았다. 유진아,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엄마가 미친 사람 취급받고 있어요. 유진이 소리쳤다.
정부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사람들은 원래 진실보다 재밌는 얘기를 더 믿어. 그게 사람이야.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엄마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했든 안 했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볼 거야. 그걸 막을 수는 없어. 정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핸드폰을 꺼냈다. 엄마, 친구들한테 연락 왔어요. 다들 걱정한다고. 핸드폰 화면에는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다. 유진아, 너 괜찮아? SNS에 글 돌아다니던데, 언니, 그거 진짜 언니 얘기야? 연락 좀 해줘. 걱정돼. 유진은 답장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정부는 딸의 핸드폰을 가만히 보다가 말했다. 답장 안 해도 돼. 지금은 내가 쉬어야 할 때야. 엄마, 근데 준호한테서도 연락 왔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뭐래? 미안하다고 부모님이 그러신 거지 자기는 아니라고 다시 만나자고. 유진의 목소리는 작았다. 정부는 잠시 침묵했다. 유진아, 내 마음은 어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준호는 좋은 사람인데 근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래. 그럼 지금은 답하지 마. 내 마음이 정해질 때까지. 정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정부는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었다. 제주바람이 세게 불었다. 하얀 수건이 펄럭였다. 유진은 방 안에서 노트북을 다시 켰다. SNS를 검색했다. 여전히 게시글은 퍼지고 있었다. 이제는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번졌다. 의사 파혼시킨 어머니 강남 상견례 사건 정리. 화면을 스크롤했다. 댓글은 계속 달리고 있었다. 열등감 폭발한 듯. 저런 집안이랑 결혼 안 한 게 신랑한테 득임 의사 집안 망신시켰네. 키읔키읔. 제주에서 뭐 한다는 거임? 식당? 공사장? 마지막 댓글을 보고 유진은 멈췄다. 제주에서 뭐 한다는 거임? 유진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항상 건설 일한다고만 했을 뿐이었다. 엄마. 유진이 밖으로 나갔다. 정부는 빨래를 다 널고 빨래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왜? 엄마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뭐예요? 유진이 물었다. 정부는 잠시 멈칫했다. 건설 일이라고 했잖아. 그게 정확히 뭔데요? 현장 일이에요? 아니면 사무실 일이에요? 유진이 다그치듯 물었다. 정부는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다. 유진아, 왜 그래?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엄마가 뭐 하시냐고. 저도 정확히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겠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가 말 안 했지. 왜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정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제주의 하늘은 맑고 넓었다. 내가 부담 가질까봐. 부담이요? 응. 엄마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눈치 보고 살까봐. 그냥 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었어. 정분의 말에 유진은 입을 다물었다. 정부는 다시 빨래 바구니를 들었다. 유진아, 곧 알게 될 거야. 엄마가 뭘 하는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시간이 알려줄 거란 말이야. 정부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유진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저녁이 되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TV에서는 지역 뉴스가 나왔다. 제주 서귀포 지역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주도한 정건개발 정분 대표는 유진의 젓가락이 멈췄다. 눈이 TV 화면에 고정됐다. 화면에는 건설 현장이 나왔다. 깔끔하게 지어진 건물들, 정비된 도로,
새로 조성된 공원,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간판. 정건개발. 유진은 숨이 멎었다. 카메라가 이동하며 한 사람을 비췄다.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시찰하는 여자. 안전모를 쓴 뒷모습이었지만 유진은 한눈에 알아봤다. 엄마.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부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엄마, 저 사람 엄마예요? 유진이 다시 물었다. 정부는 TV를 흘끗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야. 정건개발이 뭐예요? 엄마 회사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응, 엄마 회사지. 회사요? 건설 회사요? 엄마가 대표예요? 그래. 담담한 대답이었다. 유진은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봤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했잖아. 내가 부담 가질까봐. 부담이요? 이게 부담이에요? 이건 자랑이잖아요. 유진이 소리쳤다. 눈물이 차올랐다. 엄마가 건설회사 대표라는 걸 왜 숨기셨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엄마가 식당이나 하시는 줄 알았어요. 서울에서 눈치 보고 살았어요. 제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부는 조용히 딸을 바라봤다. 유진아, 엄마 왜 그러셨어요? 왜 평범한 척 하셨어요? 평범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살았으면 했어. 엄마 덕분에가 아니라 내 힘으로. 정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진짜 사람은 시간이 증명해. 금방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알게 돼. 유진은 울먹이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TV에서는 계속 뉴스가 나왔다. 정분 대표는 제주 지역 개발뿐 아니라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주거 개선 사업에 사비를 들여. 유진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제야 알았다. 어머니가 왜 그날 그렇게 단호할 수 있었는지, 왜 흔들리지 않았는지. 엄마, 괜찮아, 유진아. 다 괜찮아질 거야. 정부는 딸의 손을 잡았다. 창밖으로 제주 바람이 불어왔다. 감나무 아래 빨래가 천천히 말라가고 있었다. 소문은 퍼졌지만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곧 드러날 것이었다. 시간이 증명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어머니가 정건개발 대표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거실로 나가자 정부는 이미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신문이 펼쳐져 있었다. 엄마 안 주무셨어요? 잤어. 일찍 일어난 거지. 정부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유진은 옆에 앉아 핸드폰을 켰다. SNS 알림이 수십 개 쌓여 있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하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이거 완전 반전인데? 정건개발 정분 대표 그 어머니였음. 제주 숨은 부자였네. 유진은 황급히 기사를 찾았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떠 있었다. 제주 지역 개발 성공. 여성 CEO 정분 대표의 선행 화제. 유진은 기사를 클릭했다. 제주 서귀포 지역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끈 정건개발 정분 대표가 화제다. 정 대표는 20년간 제주 지역 건설업을 이끌어온 중견기업인으로 최근 서귀포 지역 재개발 사업을 성공시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 대표는 사업 성공 이면에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독거노인 주거 개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지역 문화센터 건립 등 사비를 들여 지역사회에 환원해 왔다. 정 대표는 돈은 흐르는 물과 같다. 혼자 가지고 있으면 썩는다며 나눔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강남 상견례 파혼 사건의 주인공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으나 사실관계가 왜곡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는 상대 집안의 과도한 조건 요구에 품격 있게 대응했을 뿐이며 일부 네티즌들이 사실을 왜곡해 퍼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유진은 기사를 읽으며 눈물이 차올랐다. 손이 떨렸다. 엄마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정부는 여전히 신문을 읽고 있었다. 신문 기사잖아. 이게 다 진짜예요? 독거노인 주거 개선, 장학금 지원, 문화센터 건립 엄마가 다 하신 거예요? 유진이 물었다. 정부는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했지.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정분의 대답은 담담했다. 유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근데 왜 저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하셨어요? 제주에 오면 그냥 평범한 집이고 낡은 컵으로 커피 마시고 빨래 손수 널고 전혀 몰랐어요. 그게 좋았거든. 뭐가요? 평범한 게, 화려하지 않은 게. 정부는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유진아, 엄마는 너한테 돈 많은 엄마가 아니라 그냥 엄마로 기억되고 싶었어. 유진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정부는 딸의 손을 잡았다. 내가 부끄러워할까봐 말 안 한 게 아니야. 내가 이걸로 부담 가질까봐 말 안 한 거지. 무슨 부담이요? 정건개발 대표 딸로 살아야 하는 부담. 사람들 기대에 맞춰야 하는 부담. 그런 거. 정분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엄마는 내가 너 자신으로 살았으면 했어. 엄마 덕분이 아니라 내 힘으로.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정부는 딸을 가만히 안았다. 엄마 그날 정말 멋졌어요.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그날이 어느 날? 상견례요. 엄마가 그 종이 찢었을 때 저는 그때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엄마가 욕먹을까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엄마는 무서워하지 않으셨죠? 무서웠지. 정분이 대답했다. 엄마도 무서웠어. 내가 날 원망할까봐. 내가 날 부끄러워할까봐.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진짜로요. 유진은 어머니를 꽉 안았다. 정부는 딸의 등을 토닥였다. 밖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유진의 핸드폰이었다. 유진은 눈물을 닦고 핸드폰을 봤다.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었다. 유진아, 기사 봤어. 언니 엄마 완전 대단하시다. 헐, 정건개발이 언니 엄마 회사였어? 언니, 그날 상견례에서 엄마가 정말 멋있게 하셨네. 나였으면 못했을 듯. 유진은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엄마, 친구들이 축하한대요. 그래, 다행이네. 정부는 웃으며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받았다. 유진은 다시 SNS를 확인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완전 반전이네. 의사 집안이 쪽팔린 거였음. 정분 대표님 존경합니다. 품격이 이런 거구나. 조건 따지던 의사 집안 역관광 당함하지만 여전히 악의적인 댓글도 있었다. 그래봤자 건설업자 아님? 돈 있으면 모함 교양 없는데. 유진은 그런 댓글을 보며 화가 났다. 정부는 딸의 표정을 보고 말했다. 유진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근데 엄마, 이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그래.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할 사람은 싫어해.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어.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유진은 제주 바닷가로 나갔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유진 씨, 나예요. 준호.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응? 무슨 일이에요? 기사 봤어요. 어머님이 정건개발 대표님이셨군요. 응? 그래요.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유진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실 줄 몰랐어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 조건 리스트 말이에요. 저는 반대했어요. 반대했으면 막았어야죠. 유진이 말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건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용기요? 부모님 말씀에 반대할 용기. 유진 씨 어머님처럼.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는 그날 어머님을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저는 의사라고 자부했는데 정작 중요한 걸 못 봤어요. 사람을요. 유진은 파도를 바라보며 들었다. 준호 씨, 우리 이제 그만 연락해요. 유진 씨, 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로요. 근데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준호 씨가 원하는 결혼이랑 제가 원하는 결혼이 달라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제가 원하는 건 조건 맞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 맞는 사람이에요. 유진 씨, 행복하세요, 준호 씨. 유진은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다. 무언가를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유진은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다. 제주 바다는 넓고 깊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진은 작은 카페에 들렀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서 집으로 향했다. 거실에 들어서자 정부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엄마, 차 사왔어요. 그래, 고마워. 유진은 차를 테이블에 놓고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준호한테 전화 왔었어요. 그래, 뭐래? 미안하다고. 근데 저 끊었어요. 유진이 말했다. 정부는 서류에서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다. 괜찮아? 응,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후련해요. 유진은 웃었다. 정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어, 유진아. 엄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엄마가 왜 그날 그러셨는지, 엄마가 왜 평범하게 사셨는지. 유진이 말했다. 정부는 미소 지었다. 진짜 품격은 가진 게 아니라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고요. 유진의 말에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이제 알았구나. 응. 엄마 덕분에.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제주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다. 반전은 드러났고 진실은 밝혀졌다. 이제 남은 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1년이 흘렀다. 제주 자택 거실에서 유진은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고쳤다. 담백한 베이지색 원피스, 작은 귀걸이 하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했다. 엄마, 저 이렇게 입으면 괜찮을까요? 예쁘다. 내가 입으면 다 예뻐. 정부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보리차를 끓여 주전자에 담았다. 엄마, 근데 진짜 괜찮을까요? 저희 집에서 상견례 해도?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부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집이 좋잖아. 편하고. 근데 너무 소박한 거 아니에요? 소박한 게 좋은 거지. 정부는 찻잔들을 꺼내며 말했다. 낡았지만 깨끗한 찻잔이었다. 유진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출발했어요. 30분 정도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어머니도 긴장하시네요. 유진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우리 엄마도요. 괜찮을 거예요.
민수 33살 초등학교 교사. 유진이 6개월 전 제주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다. 키가 크지도 잘생기지도 부유하지도 않았다. 그저 따뜻한 사람이었다. 첫 만남에서 민수는 유진에게 물었다. 혹시 정건개발 대표님 따님이세요? 유진은 당황했다.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저도 제주 사람이에요. 어머님 하시는 일 알아요. 존경합니다. 아, 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유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그 말이 유진의 마음을 움직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유진은 긴장하며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민수가 서 있었다. 옆에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 60대 후반 소박한 차림의 여자였다. 손에는 제주 감귤 한 박스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희 민수 어미예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제주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유진이 문을 열어주었다. 민수와 그의 어머니가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에는 정분이 서 있었다. 단정한 회색 재킷,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뭐려. 저희가 제주 동쪽에 사는데 그리 멀지도 않아요. 민수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감귤 박스를 테이블에 놓았다. 이거 저희 집에서 키운 거예요. 많이는 못 가져왔는데 맛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앉으세요. 정부는 손님을 거실 소파로 안내했다. 테이블에는 보리차가 담긴 주전자와 찻잔이 놓여 있었다. 화려한 다과는 없었다. 그저 집에서 구운 약과 몇 조각과 귤이 전부였다. 차 드세요. 정분이 보리차를 따랐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민수 어머니가 찻잔을 받았다. 한 모금 마시고 미소를 지었다. 보리차 구수하네요. 우리 집에서는 항상 보리차 끓여 마셔요. 몸에 좋잖아요. 정분이 말했다. 민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희 집도 그래요. 커피보다 보리차가 속 편하더라고요. 두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웃었다. 유진과 민수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민수 어머니, 아드님이 교사라고 들었어요. 정분이 물었다. 네, 초등학교 선생이에요. 봉급은 많지 않지만 아이들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좋은 일이에요. 선생님만큼 귀한 직업도 없어요. 정분의 말에 민수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저희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요. 가진 게 없다뇨. 정분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우리 집은 가진 게 마음뿐이에요. 민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목소리가 작아졌다. 감귤 농사 조금 짓고 남편은 택시 운전하고 집도 작고요. 유진 씨 댁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민수 어머니는 손을 꼭 쥐었다. 정부는 그 손을 가만히 바라봤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다. 평생 일해온 손이었다. 어머니, 정분이 조용히 불렀다. 그게 제일 큰 재산이에요. 네. 민수 어머니가 정분을 바라봤다. 마음이요. 마음이 제일 큰 재산이에요. 정분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민수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도 평생 일하며 살았어요. 손에 굳은 살 박히고 허리 아프고 밤새 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정부는 자신의 손을 보였다. 민수 어머니와 비슷한 손이었다. 그래서 알아요. 진짜 가진 게 뭔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내 자식 위해 밤새 일하는 마음, 그게 제일 귀한 거예요. 민수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얘기예요. 정부는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유진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민수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수야. 민수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다. 응, 엄마. 유진 씨 잘 모셔라. 좋은 분이다. 응, 엄마. 알아. 민수는 유진의 손을 살짝 잡았다. 유진은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분이 약과를 권했다. 많이는 없는데 드세요. 아이고, 이것도 집에서 만드셨어요? 민수 어머니가 약과를 들며 물었다. 네, 어제 만들었어요. 유진이가 좋아해서요. 손이 많이 가셨겠어요. 괜찮아요. 자식 먹이려고 하는 건데 뭐. 두 어머니는 다시 웃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다. 민수 어머니, 혹시 결혼 준비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분이 말했다. 아니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요. 무리하지 않으려고요. 무리 안 하는 게 맞아요. 결혼은 시작이잖아요. 처음부터 빚지고 시작하면 힘들어요. 맞아요. 저희 생각도 그래요. 민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희도 소박하게 할게요. 화려한 것보다 따뜻한 게 좋잖아요. 정분의 말에 민수 어머니가 손을 맞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우리 이제 가족 되는 건데. 정분은 민수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손이 겹쳐졌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유진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잘할게요.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정분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 씨, 유진이는 착한 아이예요. 남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하고 욕심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고 싶어 하는 아이예요. 네, 알아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특별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따뜻하면 돼요.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진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다. 네, 그렇게 할게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흘렀다. 두 가족은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결혼 날짜, 예식장, 피로연. 모든 게 소박하고 간소했다. 조건도 요구도 리스트도 없었다. 그저 마음만 있었다. 저희 집에서 예식은 간소하게 하려고요. 가족들만 모여서요. 민수 어머니가 말했다. 좋아요. 저도 그게 좋아요. 화려한 것보다 따뜻한 게 나아요. 정분이 동의했다. 신혼집은 저희가 사는 동네 근처에 작은 집 하나 얻으려고요. 작지만 따뜻할 거예요. 민수가 덧붙였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둘이 행복하면 그게 집이에요. 정분의 말에 유진이 눈물을 닦았다. 해가 저물어 갔다. 민수와 그의 어머니가 일어섰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마음이 편해요. 민수 어머니가 말했다. 저도요. 이렇게 좋은 분 만나서 감사해요. 정분이 손을 잡았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다. 민수는 유진에게 작게 속삭였다. 어머니 정말 멋있으셔. 응, 우리 엄마야.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차가 떠나고 유진과 정부는 거실로 돌아왔다. 테이블에는 빈 찻잔들이 놓여 있었다. 보리차 주전자는 반쯤 비어 있었다. 엄마. 응, 고마워요. 유진이 어머니를 안았다. 정부는 딸의 등을 토닥였다. 뭐가 고마워?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민수는 좋은 사람이에요. 알아. 눈에 다 보여.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제주 노을이 아름다웠다. 유진아, 이제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랑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 응, 엄마.
조건 맞추려고 하지 말고 마음 맞추며 살아. 정분의 말은 담백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테이블 위에는 감귤 한 박스가 놓여 있었다. 소박한 선물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다. 유진은 감귤 하나를 까서 어머니에게 건넸다. 엄마 드세요. 고마워. 두 사람은 조용히 감귤을 먹었다. 달고 새콤했다. 제주의 맛이었다.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다. 제주의 밤하늘은 맑고 깊었다. 유진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짜 상견례는 이런 거구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것.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것. 정부는 거실을 정리하며 흐뭇하게 웃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밤은 깊어갔고 제주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결혼식 날이었다. 제주 작은 예식장. 가족들만 모였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다. 하얀 천과 소박한 꽃 몇 송이가 전부였다. 하지만 따뜻했다. 유진은 단순한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베일은 짧았고 부케는 작았다. 민수는 옆에서 유진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부는 앞자리에 앉아 딸을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웃고 있었다. 옆에는 민수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두 어머니는 손을 맞잡고 있었다. 사랑합니다. 민수와 유진이 서로에게 말했다. 짧은 서약이었다. 긴 말은 필요 없었다. 마음만 있으면 됐다. 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소박한 피로연을 했다. 뷔페 음식, 삼겹살, 보리차. 고급스럽지 않았지만 맛있었다. 언니 축하해. 유진의 친구들이 다가왔다. 고마워. 언니 엄마 정말 멋있으셔. 오늘 보니까 더 그래. 친구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부는 한쪽 구석에 서서 딸을 바라봤다. 유진은 친구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민수 어머니가 다가왔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며느리 맞이하게 해주셔서 제가 더 고맙죠. 좋은 사위 얻었어요. 두 어머니는 웃으며 포옹했다. 해가 기울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다. 유진과 민수도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준비했다. 엄마 다녀올게요. 유진이 정분을 안았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유진아. 정부는 딸을 꽉 안았다. 오래 안았다. 유진은 어머니의 품에서 눈물을 참았다. 엄마, 전화 자주 할게요. 응, 그래. 민수가 정분에게 인사했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잘 모시지 말고 함께 살아. 부부는 위아래가 없어. 정분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출발했다. 유진은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다. 정분도 손을 흔들었다. 차가 멀어져 갔다. 정분은 혼자 서 있었다. 제주 바람이 불었다. 예식장 마당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혼자 남은 거실에 돌아왔다. 조용했다. 유진의 방문이 열려 있었다. 정부는 천천히 그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유진이 쓰다 만 편지가 놓여 있었다. 엄마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유진. 짧은 글이었다. 정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정부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공책 하나가 있었다. 유진이 어렸을 때부터 써온 일기장이었다. 정부는 그걸 꺼내지 않았다. 그저 보기만 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다. 정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펜을 들었다. 하얀 편지지를 꺼냈다.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유진아, 엄마가 너한테 편지를 쓴다. 오늘 내가 결혼하는 걸 보면서
엄마는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너한테 세상을 다 주고 싶었어. 좋은 것, 예쁜 것, 비싼 것 다 주고 싶었지. 근데 살다 보니까 알았어. 진짜 줘야 할 건 그게 아니더라. 진짜 줘야 할 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어. 조건에 굴하지 않는 용기였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이었어. 엄마가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그 종이를 찢었을 때 엄마도 무서웠어. 내가 날 원망할까봐. 내가 날 부끄러워할까봐. 근데 안 찢을 수가 없었어. 너는 물건이 아니야. 가격표 붙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조건으로 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엄마의 딸이야. 그 자체로 귀한 사람이야. 엄마가 평생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겨. 근데 사람은 달라. 한번 잃으면 다시 못 찾아. 그래서 엄마는 돈보다 사람을 택했어. 조건보다 마음을 택했어. 너한테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가진 걸로 사람을 재지 말고 마음으로 사람을 봐.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 품격은 가진 게 아니라 나누는 거란다.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 큰 사람이야. 엄마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아니, 이미 그런 사람이구나. 오늘 너를 보면서 알았어. 내가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서 알았어. 너는 조건이 아니라 사람을 봤어. 돈이 아니라 마음을 봤어. 엄마가 가르쳐 준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배운 거야. 엄마는 그게 자랑스러워. 유진아, 행복해라. 크게 바라지 않아. 그냥 소박하게, 따뜻하게, 웃으면서 살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정부는 펜을 내려놓았다.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봉투에 넣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제주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고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정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다. 마당을 지나 작은 길을 걸었다. 바다가 보이는 곳까지 걸었다. 제주 바다는 고요했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정부는 바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손에는 유진에게 줄 편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줄 필요는 없었다. 언젠가 필요할 때 주면 됐다. 정부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67년을 살았다. 쉬운 삶은 아니었다. 힘든 날도 많았고 외로운 밤도 많았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다. 딸을 지켰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정부는 천천히 일어났다. 바다를 한 번 더 바라봤다. 노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분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단단했다. 흔들리지 않는 뒷모습이었다. 거실에 돌아와 불을 켰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민수 어머니가 준 감귤이 놓여 있었다. 정부는 감귤 하나를 들어 천천히 껍질을 벗겼다. 달콤한 향이 퍼졌다.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달고 새콤했다. 제주의 맛이었다.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잘 살아라, 유진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밤이 깊어갔다. 제주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정부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별처럼 빛나야 한다. 크게 빛날 필요는 없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따뜻하게 빛나면 된다. 정부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딸도 그렇게 살기를 바랐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유진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잘했어, 엄마. 스스로에게 말했다. 제주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다. 감나무 아래 빨래는 말라 있었다. 집은 조용했지만 따뜻했다.
정부는 잠들었다. 편안한 잠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유진은 가끔 제주에 내려왔다. 민수와 함께 두 사람은 정분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유진은 어머니의 책상 서랍에서 그 편지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유진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유진은 편지를 읽었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 유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날 저녁 유진은 어머니와 함께 바닷가에 앉았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엄마, 편지 읽었어요. 그래. 고마워요, 엄마. 뭐가 고마워? 정부는 웃으며 딸의 어깨를 두드렸다. 엄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돈보다 마음이 큰 사람이 누군지. 유진이 말했다. 정분을 바라봤다. 그게 진짜 어머니였어요. 정부는 딸을 안았다. 제주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노을은 아름다웠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두 모녀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다. 품격은 가진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였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리고 진짜 어머니는 돈보다 마음이 큰 사람이었다. 제주의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다. 조용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